오늘 줌으로 진행이 되는가 봅니다. 클로징 마지막 강연입니다. 15대 국립 인천대 총장님, 서울대 경영학과 너무도 유명한 분이라서요. 오늘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진행하는 거에 총망라한 거를 우리 총장님이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큰 박수로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ESG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면을 다 망라해가지고 정말 기본부터 응용,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렇게 정말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세미나를 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장님 죄송한데 총장님 네. 얼굴이 좀 밑으로 내려져서요. 예. 예. 네네. 네. 이제 잘 나오네요. 네. 예, 잘 나오나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고 회장님께서 정말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정말 서울 다니고 제주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진행하신 데 대해서 큰 박수부터 한번 드립니다. 예. 사실은 우리 고 교수님이 저한테 이 세미나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하신 게 상당히 오래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유럽에 출장이 좀 잡혀가지고,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함께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저녁에 맛있는 음식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싶었는데, 5월 3일날 열 하루 만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제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정말 아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나마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요청받던 주제가 이제 클로징인데요. 사실은 클로징은 항상 어떤 컨퍼런스든지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어떤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졸업식을 커맨스먼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졸업식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ESG의 미래라는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하고 준비한 자료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 21분이니까 처음엔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분 40분으로 요약을 해야 되겠죠. 6시 안에 끝내야 되겠죠. 6시까지 하시면 그래 여러분의 맛있는 식사가 아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게 식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6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큰 타이틀로 4개로 나눠서 생각해봤습니다. 기업과 사회. 결국 ESG라는 게 결국 기업과 사회라는 그런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기업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죠. 아마 그런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ESG가 기업과 사회라는 하나의 주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 변천사를 먼저 좀 쭉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ESG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거를 CSR과 CSV에서 ESG로 온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ESG의 미래. 저는 ESG의 미래를 SDG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ESG와 SDG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때로는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에 UN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 만료 1년 전에 발표한 자료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ESG in Action. ESG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좀 마지막 부분 여러분과 좀 함께 하면서 봤더니 오늘 내용이 저 ESG와 함께 그 챗GPT가 엄청나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챗GPT가 없이는 정말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ESG와 챗GPT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과 사회입니다.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76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서 시작된 시장자본주의는 기업과 시장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기업이 시장 안에서 마음껏 그 활동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한 850년대 이제 등장하면서 1900년대 초반에 세상을 막 흔들었는데요. 이때의 모습은 기업과 정부, 그러니까 시장 대신에 정부가 역할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정부의 하나의 그 수단에 불과한 그런 시대가 그런 이데올로기가 한동안 그 우리 지구의 한 반 가까운 세계를 좀 흔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존 케인즈에 의해서 나왔을 때 이건 뭐냐면 기업과 시장은 인정하지만 그 사이에 정부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강력한 그 수정자본주의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 공황에서 성공적으로 그 빠져나오는 쾌거도 이루면서 많은 나라가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CSR이라는 개념이 1950년대, 제가 찾아보니까 1958년에 제일 처음 CSR이라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CSR은 바로 기업과 시장 사이에 정부 이전에 이 NGO가 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회운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NGO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CSR을 NGO가 주도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슈를 던지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40년 지나다가 CSV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마이클 포터가 주장했지만 CSV라는 그 개념의 씨앗은 사실은 CSO, Corporate Social Opportunity라는 표현으로 피터 드러커가 90년대 초반에 얘기를 시작했고 이때의 모습은 전 기업과 시장 사이에 정부도 아니고 NGO도 아니고 이 교수들, 경영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NGO보다는 경영학자가 훨씬 그 기업 프렌들리한 입장에서 꼭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업이 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기업 목적과 동시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양수겹장이 되고 더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영학자는 사실 기업을 위하는 입장에서 이 CSV라는 개념을 피터 드러커에서 시작해서 마이클 포터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CSV는 바로 경영학자가 이끌어가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ESG라는 게 2005년쯤 나왔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이 단어가 회자된 건 2020년에 레리 핑크라는 그 투자 그 운용사 블랙로크의 이제 그 CEO가 주장하면서 이제 본격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젠 경영학자 대신에 투자자가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현재인데 전 여기에 하나 더 해서 SDG가 2015년에 나왔지만 이것을 바로 그 기업과 시장에 이제 UN 그러면서 지구촌이 등장하는 계기로 한번 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과 사회 변천사를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금 더 표로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공산주의를 빼고 거긴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나머지 6개 개념을 보면 시장자본주의와 수정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그다음 CSR과 CSV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거고, 그다음에 ESG와 SDG는 기업에 관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좁은 이해관계로서 투자자문사냐, 투자운용사냐, 아니면 지구촌이냐. 요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좁건 넓건 이해관계자가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과거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또다시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제 경제, 사회 이해관계자 이게 세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제를 X축, 사회를 Y축, 이해관계자를 Z축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X축의 경제적 목적과 Y축의 사회적 목적을 추하는데 처음에는 자본주의는 사회적 목적보다는 이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 CSR이 나오고, 또 1990년대에 CSV가 나오고, 이게 이제 지난 20세기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ESG, 그리고 SDG, 이게 세 번째 축, 즉 이해관계자 목적이라는 게 새로운 목적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이 기업과 사회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ESG는 바로 이런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과거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SDG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ESG 자체만을 보면 뭐 이렇게 쭉 19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나왔고 2005년에 이제 단어는 처음 사용됐다고 하죠. 2020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리 핑크가 이제 이걸 사회적 이슈화했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몇 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ESG의 과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ESG를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ESG 경영의 배경, 여기에 등장하게 된 과정, 이슈와 동향, 실천 사례, 시사점, 그 ESG 한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퀴즈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뭐 미국이라겠죠. 미국 보면 지금 바로 올해 지금 예상치 GDP가 이게 뭐쯤니까? 26조 달러 정도의 27조 달러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20조 가까운 나라고 한국은 1조 7천억.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산업을 꼽는다면 역시 금융산업이겠고요. 금융산업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돈을 가장 많은 돈을 불리는 기업은 바로 블랙로크입니다. 여기 이제 그 AUM이라고 Asset Under Management. 그러니까 이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투자해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자금이 작년에 한때 10조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이제 8조 5,900 정도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0조를 끊었는데 이 10조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은 8조 5,900입니다. 올해 초에. 지금 미국, 중국보다는 좀 작고 일본이 5조 5천억이니까요. 그거보다 한 70% 정도 더 큰 일본의 2배는 안 되지만 그런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한국 GDP의 5배 정도의 그런 돈을 불리는 정말 막강한 회사입니다. 자, 이 블랙로크는 회사는 정말 금융성이 가장 강하고 비밀, 시크릿 파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은행보다 더 큰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고 이런 얘기인데요. 이 블랙로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위 저는 이걸 마크파트라고 부르는데 6개의 AI 베이스드 기업, 애플의 4%,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4%, 아마존의 3.5%, 알파벳의 4%, 메타의 6.75%, 테슬라의 3.4%.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최대 기업의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대개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빼고 제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블랙로크고요. 또 블랙로크 외에도 이 비슷한 회사는 뭐 뱅가드라든가 그런 몇 개 회사가 있는데 투자 자문에서 한 서너 개만 합치면요. 그 창업자를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창업자들이 이 블랙로크를 비롯해서 투자 자문, 자산운용사한테 꼼짝도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이런 회사 CEO인 레리 핑크가 말이죠. 이제 소위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게 편지를 매년 초에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레리 핑크의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금융인답죠. 근데 이분이 ESG를 주장하셨는데 ESG라는 그 개념에 좀 물론 이제 사람 얼굴하고 연결시켜서 보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그런 그 환경이라든가 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진 거로 보십니까? 조금 질문드리기가 좀 거북한 질문이지만 약간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2020년부터 매년 연초에 편지를 보내면서 ESG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만 해도 기후위험은 투자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기후위험에 이제 그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투자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많은 고객들에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기후위험에 대한 투자를 적극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 회사의 주식을 팔고 떠나겠다. 그럼 주가는 떨어질 거고 그 창업자나 CEO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약간의 그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ESG 경영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사회 지배구조지만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ESG하고 조금 다른 게 좀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린 가버넌스라고 해서 기업의 투자나 또 그 정부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빌 게이츠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슈를 잘 보시면요. 이건 이제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한국도 지금 뭐 국회에서 또 산자부에서 또 국민연금에서 뭐 ESG를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리 핑크가 이끄는 그 블랙로크라는 회사 그리고 그 비슷한 그 자산운용사들이 한국의 삼성, 현대, LG의 최대 주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ESG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자산운용사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게 ESG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정부나 또 연금 같은 데서 점점 거기에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국민연금법 개정해서 ESG 투자 근거를 마련했고 또 2년 전에는 산자부가 KESG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고요. 그러고는 이제 2050년까지 소위 그 탄소 중립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환경 이슈 이걸 이제 다루는 그 조직인데 여기서도 ESG를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나와서 2050년까지 이제 모든 걸 다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이런 법적 기반을 갖췄죠. 2021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ESG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제 했고요. 2025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가 ESG를 ESG 관련 경영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2025년은 이제 불과 2년 후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코스피의 모든 상장사 800개가 넘는 상장사에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일본,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EU,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미국 뭐 등등 뭐 지금 전 세계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이슈를 법제화하고 또 사회적 제도로 안 만들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ESG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이제 성과를 공시하는 그런 작업이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ESG 관련된 보고서, 보통 Sustainability Report, 지속가능성 보고를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환경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 윤리보고서 뭐 다양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만 요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좀 통일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브리티시 텔레콤이라든가 또 네슬레라든가 뭐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한국의 5대 그룹 올해 신년사 여기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 현대, LG, SK, 롯데 뭐 어떤 기업이든지 이 환경 이슈, 사회적 이슈, ESG에 관련된 이슈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대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서 국내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ESG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ESG가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ESG의 그 전략을 그냥 양적인 수단 지표가 아니라 질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ESG 중에 상당히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을 제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그 ESG를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뽑은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블랙야크에서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페트병 완전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 페트병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 티셔츠 같은 걸 만들어내고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좋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여기서 돈은 못 번다고 그래요. 아직은.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나게 깔려있는 그 페트병을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가지고 지금 블랙야크가 이 페트병을 수거해서 활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을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못 벌더라도 블랙야크는 이를 통해서 그 지속 가능 경영을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SG 기업의 시사점을 보면은 뭐 그 전세적인 ESG 추진 체계를 만들고 또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그런 ESG를 추구하고 이해관계를 소통하는 이런 이슈들을 모든 기업들이 나름대로 전략에 담아서 실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지속가능 경영이 이루어지면 그 기업은 장수기업이 되는 거죠. 저는 뭐 기업이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건 부귀영화고 장수하는 기업은 무병장수인데 사람도 젊었을 때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병장수를 더 선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초기에는 부귀영화에 해당하는 수익성, 성장성을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결국은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서 그 사회와 함께 가고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ESG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그 산업정책연구원에서도 2003년부터 윤리경영이 아니고 윤리경영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윤경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엔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하다가 근자에 와서 2021년에 윤경 포럼을 윤경 ESG 포럼으로 바꿔서 결국 윤리와 ESG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슈를 던지고 있고 근데 이런 거는 CEO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정신 철학으로 저희는 그 기업의 CEO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윤리경영,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을 CEO가 책임지겠다는 그 서약식을 2004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20년째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CEO 누적으로 1,515명이 참석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지난 4월 20일 날 했으니까 한 2주 전에 한 셈이네요.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150명 정도 모여서 그 서약식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ESG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CSR이나 CSV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이런 환경과 사회적 이슈를 녹여내서 할 건가는 사실 개별 기업이 주체가 된 그런 모델이었다면은 ESG는 사실은 기업이 능동적으로 한다고 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능동성은 투자자한테 있고, 능동적인 투자자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SG가 앞으로 이제 투자자 중심으로 그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그런 모델로 보고 싶은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아까 제가 환경사회 지배구조가 다른 일반적인 이슈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사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의 그 사회적 이슈하고 ESG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회적 이슈하면 뭐 빈곤이라든가 기아, 질병, 전쟁, 대량 확산 이런 그 글로벌 이슈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ESG에서 다루는 사회적 이슈는 이게 아니고 기업 내부의 구성원 간의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ESG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이 ESG에서 다루는 S는 좀 찻잔 안에 담겨 있는 이슈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환경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슈를 보면 구성원의 작업장 육성과 개선, 성별, 인종, 성적 성향에 대한 대처, 회사의 직원 업무, 데이터 보호, 지역사회 참여, 인권 및 노동 기준. 그러니까 사회적인 우리 글로벌한 이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질병이 있고, 이런 전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를 여기서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이 좀 더 평등하고 또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S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를 보면은 물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E하고 S보다는 G에 훨씬 정성을 들인 흔적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소위 지배구조에 관한 교과서 같은 그런 이슈들을 교과서에 나오는 이슈를 망라해서 여기 좀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매일경제신문에서는 가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지 않고 투명성으로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경제가 상당히 이슈를 잘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자산운용사가 이 ESG를 통해서 기업의 CEO로부터 원하는 거는 물론 크게 보면 지배구조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절대로 비밀스럽게 밀실에서 무슨 뭘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이슈를 던지는 그런 식의 경영을 하지 말아라. 모든 걸 사전에 투명하게 밝혀가지고 예측 가능성 있게 해라. 이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SG를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말 투명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ESG의 한계가 제가 좀 느껴졌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자를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니는 학생이라고 보면 1학년에는 그게 1950년대죠. NGO라는 교수가 사회공헌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이렇게 문두드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2학년에 가서는 경영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 마이클 포터 같은 교수들이 사회공헌과 기업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면 기업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니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기업 친화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를 제공해줬고, 이제 3학년에 온 학생들에게 이제 투자자들이, 레리 핑크를 선도로 한 투자자들이 환경보호 사회공헌을 추구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라는 그런 일종의 따끔한 훈계를 주면서 우리들의 투자에서 올리는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학년 담당 교수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들이
ES를 강조하느냐, 뭐 G를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ES를 방편하기 위해서 G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게 ESG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워낙 투자자들은 뼛속까지 수익성을 추구하는 DNA를 가진 종족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사실 레리 핑크의 그 역사를 보면 약간의 흑역사가 있거든요. 그 분이 하는 기업이 환경 문제에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갑자기 ESG를 내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마지막에 쓴 것처럼 그 ES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그걸 강조하면서 G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사실은 G를 G를 모든 기업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본격적으로 내세운다면 GES로 불러야 되는데 ESG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G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ES를 내세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 이게 나쁘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G라는 건 또 나름대로 중요하거든요. 물론 자산운용사들한테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G를 통해서 최대 주주를 견제하고 경영분 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원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보면은 그런 투자자들이 속셈이 있다 할지라도 ESG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윈윈 게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환경보호 사회특공을 통해서 피터 드러커는 항상 이런 환경이나 사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긴다고 그 CSO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orporate Social Opportunity라는 개념을 이걸 제안했거든요. 마이클 포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따라서 그 환경사회도 ESG가 이루어질 만큼 더 이루어지고 나아지는 것이죠. 또 투자자들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모두가 윈윈 게임이지만 누가 더 많은 그 수익을 올리느냐 하고 본다면 이건 물론 감각적인 표현이지 뭐 통계적 분석을 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기업이 한 하나 정도로 없고 환경과 사회가 한 둘 정도 없고 투자자들이 한 7 정도로 갖는 그런 약간 기울어진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나 둘도 작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ESG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 ESG 나름대로 해야 되지만 하면서도 이 기업과 환경사회 그리고 투자자들이 골고루 그 수혜를 받는 그런 모델로 발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4학년이 지금 3학년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ESG가 한 5년 정도 기업사회에 큰 영향을 줄 회오리 바람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ESG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된다면 기업 경영자들이 과연 이때는 누가 교수로 나타나고 어떤 이슈를 다룰 건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지구촌 그게 바로 유엔이죠. 유엔이 나섰고 또 좀 더 그 역할이 더 커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4학년은 그 SDG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구촌의 이해관계자를 선택하고 또 여기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가 그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ESG는 사실은 SDG가 추구하는 전체 그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이 2000년에 새천년이 되면서 MDG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15년 동안 8가지 목표를 추구했는데 그것이 끝난 해가 2015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 MDG에 이어가지고 SDG를 주장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 2000년에 만든 8가지 목표입니다. 근데 8가지 목표는 주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후진국 개도국을 위한 8가지 목표였어요. 선진국은 수혜자가 아니라 공여자의 역할을 하는 걸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중에 4가지 정도가 15년 만에 달성됐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이 반기문 총장이 2015년에 8가지 중에 달성하지 못한 4개와
추가적인 이슈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17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17개 과제를 완수하는 목표를 2030년까지, 지금 앞으로 7년 남았죠. 올해가 중간 정도 되는 해입니다. 이런 의제를 제기를 했고요. 이 17개를 잘 들어보시면 빈곤, 기아, 건강, 교육 뭐 등등 쭉 나오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SDF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이거를 뭐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으로 나누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편하게 ESG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17개 중에서 처음 5개는 S, 사회 관한 거고 6, 7번은 환경, 8번부터 12번은 S, 다시 사회, 12번부터 15번은 환경, 16, 17번이 가버넌스. 그래서 환경이 5개, 사회가 10개,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2개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결국 ESG의 환경사회 지배구조는 접시고요, 그릇이고 그 그릇의 내용으로 SDG가 제시한 17개 이슈를 이렇게 배분해 보면 환경에 5개, 사회에 10개, 지배구조 2개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ESG가 이제 우리 사회에게, 세계인들에게 이런 그릇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면 액션을 일으킬 때는 SDG의 17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SDG는 ESG의 미래고요. 이제 ESG in action. 이걸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ESG를 실현하기 위한 CEO들의 그런 서약식 같은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참여하시면 더욱 좋겠고 또 우리 고 회장님이 지난 4월 20일 행사에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이 한 4, 5분 남아서 제 ESG와 챗GPT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를 조금 아까 간단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몇 분 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올 초에 전 세계 10대 리스크로 1번이 푸틴, 우크라이나 때문에, 2번이 시진핑, 그 챗GPT가 3번째 리스크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푸틴, 시진핑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이 대상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된 이유는 컴퓨터 파워가 지난 또 확 뜨면서 이제 챗GPT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합니다. 터닝 포인트.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챗GPT를 대통령이 플렉션 포인트, 변곡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변화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 지금 일어나는, 다시 말해 폭발 전환 변곡 임계점이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챗GPT를 우리가 거의 지금 챗GPT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티핑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시점을 넘기면서 이게 옆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거고,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는 이제 완전히 오른쪽으로 좀 가기 시작한 거고, 인플렉션 포인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활용 빈도가 커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는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가 하나로 되는 초임계유체의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시작하고 현장의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면서 국민 전체가 모두가 다 챗GPT를, 특히 아스트로겁이라고 그러죠. S컵, 그걸 통해서 지금 모두가 이걸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유럽에 다녀왔는데 유럽의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처럼 이 챗GPT를 이렇게 거의 정말 국민 전체가 쓰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챗GPT가 뭐냐고 그 사회 상당한 리더들인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보니까
우리가 이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정리해봤는데 앞으로 1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챗GPT가 어떻게 변할 건가? 1년 후에는 저는 그 챗GPT가 언어나 비주얼 중심, 지금 챗GPT하고 비주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의료, 예술, 스포츠, 경영, 법률 등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될 거고, 특화된 GPT가 나오고, 한 3년쯤 후에는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의료면 의료, 예술이면 예술, 이 분야에서 여러 개의 경쟁 모델이 치열하게 일어나다가 한두 개로 정리가 되는 시대가 한 3년쯤 후에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구글이나 MS 중에 하나는 지금 구글하고 MS가 가장 치열하게 각축을 하고 있는데 챗GPT를 놓고 이 중에 하나는 몰락하고 하나만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직은 없거나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신성 기업이 하나 나타나서 그 두 기업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1년, 3년, 1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제 승자는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하는 지금까지 제일 높은 기업이 3조였잖아요. 애플. 이제는 10조짜리 회사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년, 3년, 10년 너무 길고 이게 1년, 2년, 3년 안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 3년 안에 시가총액 10조짜리 회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또 이건 1주, 1개월, 1년 후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전 1년 후에 우리 그 기업과 경제의 모습이 정말 기다려져요. 전 정말 1년 안에 10조짜리, 시가총액 10조짜리 회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조금 아까 한 30분 전에 제가 모은 자료인데 지금 보면 여기 마켓캡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조 6천억 달러거든요. 애플이 3조 한번 찍은 적이 있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10조짜리 회사가 될 거다 이거죠. 10조짜리가 2024년에 2023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챗GPT의 반감기가 이제 저는 지난 11월 30일 나온 게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니까 5개월 좀 가까이 되네요. 지금 전 GPT의 반감기는 한 2주일쯤 되는 것 같아요. 2주일마다 새로운 게 지금까지만큼 나타나는 그런 정도로 빠른 속도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1주, 1개월, 1년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미래,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ESG가 굉장히 큰 기회를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ESG 내용이고 챗GPT는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챗GPT를 멀리하는 것도 좋고 경계하는 것도 좋고 거기 윤리적 문제를 조심하는 것도 좋은데 한쪽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ESG를 지금 연구하시고 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은 저는 이것과 함께 챗GPT의 개방성과 속도를 이용해서 ESG 확산을 가속화하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왔다. 그래서 그 윤리 문제 다루지 말자는 뜻은 아닌데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이 ESG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뒤쫓아가는 존재가 되지는 말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 질문 있으신가요? 예, 총장님 질문이 있으신데 예. 네네. 네. 정말 가슴 깊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 남을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침 오늘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 캔슬이 됐다고 결항이 됐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자세로 그 복장으로 그냥 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세계 화장실 협회 이런 글로벌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 30년 일을 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ESG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공무원들 관공서를 많이 다니면서 제가 홍보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기업이 하는 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교수님한테 볼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예. Every population goal can join ESG. Well below. 예. 아, 멋있네요. 네. 이 현수막이 작년 4월 달에 한국을 출발해서 러시아, 몽골을 관통해서 브라디보스, 포르투갈 땅끝마을까지 26명이 이거를 들고 26개 86개국을 돌아왔어요. 가는 요소요소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사진도 찍고 스토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얘기의 결론은 저는 80억 인구가 제가 하는 일, 엄마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80억 인구가 하루에 물 1리터씩만 절약을 하면 80억 리터가 돼요. 그러면 그 물을 만드는 공정에서 또 배관을 해서 가압을 해야 되고 나중에 하수 처리하는 과정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 숫자는 ESG의 어떤 그 범위에서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0억 인구가 제가 비즈니스 용어를 쓰겠습니다. 80억 인구가 물과 화장실에서 자유로운 날까지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핵심은 80억 인구가 다 공감하는 지금 아까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들 마냥 기업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80억 인구가 물 1리터씩 전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80억 인구가 다 해당이 되는 거다. 아주 훌륭하시고 좋은 아주 기억에 남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개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도 하나 제시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 자체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80억의 세계 인구가 다 함께 참여하는 ESG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ESG를 참여하는데 그런 그 레저베이션 예컨대 좀 마음이 그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윈윈이긴 한데 우리는 배가 아픈 것도 좀 너무 배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는 10원을 벌었는데 누군가는 별로 노력도 안 하고 70원을 벌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ESG 구조는 모두가 윈윈을 하지만 이걸 주장하는 또 선도한 그 자산운용사가 그 소위 라이언즈 쉐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개인들이 그런 대기업, 특히 자산운용사를 위한 어릿광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 비판할 때, 전 그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ESG를 지금은 그 자산운용사가 제시하고 있지만, 그걸 정부나 기업이 자기 거로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더 많은 혜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ESG라는 틀은 조금 좀 왜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SDG라는 보다 넉넉하고 정말 그 지구촌을 대표하는 유엔이 추구하는 그런 SDG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갈 때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80억 인구가 보다 흔쾌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80억이 아니더라도 10억만 참여하더라도 대단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ESG라는 약간 작은 그릇에서 SDG라는 더 큰 그릇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ESG는 기업 CEO의 목을 죄고 있는데 유엔은 그런 힘이 없어요. 유엔은 기업의 CEO들의 목을 죄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SDG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저는 SDG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80억의 세계 인구에게 가장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아닐까. 그래서 ESG 추구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그다음 단계인 SDG까지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ESG를 오늘 이제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진행들을 빡세게 우리가 힘들게 했는데요. ESG는 일단 선한 마음, 그다음 선한 리더십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폐회사를 우리 고문현 회장님 말씀 듣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